그리고 이게 뒤에 학습 활동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혹시 이 작품 할 때 학교에서 조선시대의 시대성이나 이런 거 엮어서 설명을 했나요? 어제도 물어보니까 물음표였어. 표정들이 그 얘기는 안 했다는 거지. 걔네들은 혹시 그런 얘기 해준 말 있나요? 그러니까 뭐 생육신이나 사육신 뭐 이런 거 연결시켜서 그 얘기 안 했나요? 오케이. 이건 왜냐면 이제 그런 계열하고 같이 보는데 이생규장전을 보면 일단 제목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끊어지고 그 다음 또 이렇게 한번 끊어지고 이렇게 한번 끊어지고 이런 계열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생은 사람 이름이고요. 근데 이게 이생이라는 게 진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서생이라는 즉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선비 정도인 거고 귀장이라는 게 줄거리에 나오지만 담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담을 넘어서 뭔가 하는 게 있겠죠. 저는 이야기니까 별로 필요가 없고 그럼 담을 넘는다는 거는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적성을 취한다는 거고 주제 자체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금오신화나 이 유생전에 얘기한 건 뭐냐면 금오신화는 원래 전체 5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 5개의 일부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생규정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5개 이야기는 사실상 주제면에 공통점이 잘 없어요. 주제나 뭐 인물끼리 겹치는 게 아니라 내용 안에서 이제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비현실적인 거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사람과 연결돼 있어요. 김유현 선생과. 이건 아마 알 것 같은데, 요 정도는. 문종, 그 다음 뭐 단종, 그 다음 세조, 이렇게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보면. 태순태조, 문단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세 명 자체는 무슨 관계예요, 이거? 혹시 이거 뭐 성상문이나 그런 거 하면서 안 배웠어, 한사 시간에? 김시습의 이 작품은 얘하고 약간 연결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쓴 이유도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두 사람은 형제죠. 형제예요. 근데 문종이 생각보다 병으로 일찍 가죠. 일찍 죽어요. 그러나서 단종이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근데 이게 니네 나이가 좀 안 오는데 뭐 관상 같은 영화에도 보면 나와요. 그 유튜브에 보면 관상 떠있어요. 10분짜리를 압축해서. 시간 한 번 있으면 꼭 보세요. 그러면 이 라인에 관한 걸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영화 안에서도. 물론 사람 얼굴 보고 왕이 대상이 이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이건 픽션인데 그 픽션을 걷어내면 그리고 이정재가 이리 오너라 이것만 걷어내면 요새 이리 오너라 이거 갖고 좀 장난치는 것 같은 말까 뭐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럼 걷어내면 기본적으로 세조가 어떤 인간이고 어떻게 왕이 되는 과정인지를 보여줘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 입장에서는 꽤 좋은 영화예요. 세조 자체는 특이하게 개인 군사를 가져요. 그 당시에. 얘가 왕자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파워가 있으니까 왠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어리거든. 근데 사실상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왕이 되면 정통성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박정희가 문제가 있다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독재를 감행하고 자기만 독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돼. 근데 나만 가능해. 유신헌법이라는 게 그런 헌법이에요. 나만 이렇게 끝까지 가는. 다음부터는 어쩌라고. 얘네는 단명이야. 이렇게 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결과가 안 좋긴 했지만 그리고 그걸 누가 혁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요새 교과서 다 쿠데타가 나오는데 쿠데타니까 당연히 욕먹죠. 전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든 단종 자체를 끌어내리고 세조가 왕이 먼저 돼요. 근데 단종 자체가 어쨌든 살아있다면 얘가 원래 이 사람의 아들이니까 어떤 인간들이 있을까요? 얘가 왕이 되는 건 좀 그렇잖아. 동생이라고 어떻게 조카를 끌어내리고 자기 멋대로 왕이 돼.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단종을 복원하는 그 복위를 다시 시키려는 그 움직임들이 존재해요. 그랬다가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성산문이나 뭐 이계나 박팽리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사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김씨는 누구냐면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사육신이나 생육신은 그 당시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후대에 붙여준 말이겠죠. 그죠? 설마 우리가 결사하면서 단종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육신이 자기네가 죽을 줄 알고 모이는 애들이 어딨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모이는 거고 생육신 같은 경우는 사육신과 차이가 뭐냐면 얘네는 단종 자체를 가지고 올리고 세조를 죽여야겠다는 움직임을 가지진 않지만
세조가 왕이 되니까 아 이건 좀 윤리적이지 못하다. 아무리 왕이라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왕자이라도 정통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해서 벼슬을 버려요. 그리고 떠들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시습이에요. 그러니까 김시습은 원래 세종 때 태어났고 세종 때부터 5살 때부터 신동이라고 알면서 나라의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벼슬도 되게 일찍 하고 세계를 볼 때 어이 너는 정말 뛰어나니까 내가 한 번 더 보고 싶어 이런 정도의 애였어요. 근데 이런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벼슬한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세상도 더럽고 윤리적이도 못한데 난 그냥 안 할래 하고 떠들면서 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생규장전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생규장전은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현실 속에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걸 통해서 일부 다 자기 뜻을 한번 구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생규장전도 결국 보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 내용에서 언해피엔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이관계하고 똑같아요. 세조가 결국은 자리 잡고 있는 정권은 자기가 볼 때 행복한 세상이 아니죠. 왜? 정통성에 문제가 있고 윤리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 금오시나 이야기들이 다 해피엔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고 가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언해피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그거 배우잖아요. 그 뭐 작가를 안다거나 또는 그 당시 시대를 안다거나 이러면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는데 유효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요새 수능특강 문제 풀면 나오죠. 특히 고전시를 보면 왜 의지문덕이 이런 거 쓴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사들을 보면 훨씬 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학교에서 얘기하다 안 하다 알고 있을수록 니네 3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데스가 두꺼워지고 공부하기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애들이 보통은 비문학보다 쉽게 하고 야, 이건 나도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두 가지가 나와. 다 못 맞춰요.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도 누수는 생겨요. 근데 1등급 애들은 문학을 정말 다 맞춰. 뎁스가 진짜 두꺼워요. 걔네들은 공부량도 되게 많고. 그런 지금 얘기하는 배경이나 이런 것도 제가 강남권이나 목동권에 있을 때 애들한테 얘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한테 이런 책 읽게 해주세요 하면 엄마들이 기가 막히게 다 어쨌든 도서관 빌리던지 책을 사게 하던지 강의다 이렇게 시켜놔요. 얘네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라고 딱 하고 얘기하고 이거 안 보셔도 되는데 안 보면 등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뉘앙스 풍기면 알아서 엄마들이 애들 그렇게 만들어놔요. 애들도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압구정 애들 빼놓고. 압구정 애들 그냥 재버리니까 그럴 필요 없고 걔네들은 정 급하면 미국이 유학 가면 되는 애들이니까. 근데 전문직 엄마들은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스가 두꺼운 애들한테 내가 한 개, 두 개 틀려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을 때 등급 쌓기 힘들어요. 결국에는. 걔네하고도 우리 경쟁해야 되는 거니까. 모의고사라는 건. 학교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좀 달라요. 전국 모의고사를 치는 건 있지만 전국 내신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국 내신을 만약에 같은 라인을 맞춰놓으면 인경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고들은 인설 불가능해집니다. 왜냐면 모든 시험들이 다 모의고사처럼 전국으로 똑같이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내신을 갖고 살려주는 거는 그나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근데 점점 정신은 좀 늘어나고 있죠. 상위권 대학에서. 그 이유는 뭐예요? 강남권 엄마들이 이렇게 자꾸 부러진다는 거죠. 왜 우리 자꾸 손해보게 해? 이런 거 자꾸 라인을 집어넣기 때문에 7.3 정도까지 됐던 6.4 정도까지 좀 맞춰준 거예요. 공짜는 거의 5대5로 맞춰질 겁니다. 우리 때는 완벽한 강남권의 입김이 되게 강했던 시기예요. 정시밖에 없었으니까요. 정시 가난다 이거 끝이에요. 우리 때는. 내신 별로 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시 볼 때 내신 성적 일부 반영돼요. 우리 때는. 20% 정도인가. 근데 20%짜리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수능 자체가 80이면 수능 자체가 더 두꺼우니까 애들이 내신보다 수능은 미쳤다고 열심히 하는 거죠. 계속. 어쩔 수 없이. 그 전형의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신을 어느 정도 살리는 게 이게 좀 애매한데 한 2.5 정도 되면 이내신을 막 가지고 가끔 애들 스카이는 좀 그래도 성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2.5 갖고 성사 못 갑니다. 왜냐면 그 정도 갖고 있는 애들이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학교에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쓰는 학교가 비슷비슷해져요. 그리고 아까처럼 한 전형마다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치열해요. 그럴 거면 자기 등급을 0.23 정도 높여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도 거의 모의고사 안 본단 말이에요. 수능도 안 보고 논술하고 거의 내신 조합만 하는데 예전에 제가 쓸 때도 1.9 정도, 8 정도도 떨어진 케이스도 있어요. 그 정도 떨어져. 그때 안정권이 1.6이었거든요. 왜냐면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때 전형이 뭐 4명, 6명밖에 안 뽑으니까 1.98 나와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한 애도 존재해. 이게 뭐 겁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대학을 쓰면 안 되고, 또 자기가 어떤 걸 쓸지가 유리할지를 2학년 끝날 때 한번 조합을 해서 3월 때 한번 또 학교에 상담할 거예요. 한번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 학생부를 300고도 잘 써준다는 건 뭐냐면 동아리 활동에 이런 걸 잘 해준다는 거고, 일반고들이 원래 그런 거 잘해줘요. 국제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하면요. 왜냐면 그런 수익이 저는 써야 되는 거니까. 본인들을 챙겨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니네 생각하고, 니네가 이렇게 생겼고, 네 인생을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못 해야 된다, 결국은. 그러니까 진로는 니네가 결정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물어봐도 엄마한테 얘기 못 하냐. 엄마 나 무슨 과 할까? 점점점점점. 엄마도 모르죠, 그건. 엄마도 자기 인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니네도 어느 정도 결정해줘야 돼요. 설마 우리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고3에 알아서 대학 다 써주겠지. 이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외고나 자사고 학교도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심지어 제 예전에 외고할 때도 그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도 다 본인들이 씁니다. 저는 선생님이 써주지 않아요. 쓴 다음에 선생님이 괜찮군,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장 떠나서 학교 추천도 마찬가지. 이 선생님 얘를 어떻게 합니까? 100%를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거 다 애들이 쓰는 거예요. 자, 고전적으로 하나 이제 볼게. 고전소설에 대한 특징을 볼게요. 보통 우리가 보는 고전소설들은 이런 식이죠. 주제 자체를 볼 때 전성비각적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결말 같은 경우는 행복한 결말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주론 시점은 뭐예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야기 자체의 순서를 보면, 즉 이 시간을 보면 시간의 순서대로 순행적으로 가고, 그 다음 인물의 이런 성격들을 보면 대부분 평면적이죠. 그러니까 성격 변화가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고전의 보이통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이생규정전과 안 맞는 게 이 두 개죠. 이 두 개는 이생규정전과는 안 맞아요. 이생규정전은 권성징악일 거면 언예피닝이 되면 안 되죠. 여자가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여자가 죽어버렸잖아요. 착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자도 결국은 여자 죽으니까 병걸에 죽었잖아요. 일단 이거 두 개는 안 어울리죠. 흥분적이 물질로 졌었어야죠. 근데 이 세 개는 그대로 지켜지죠.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고, 성격들도 변화도 없고, 그 다음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으로 움직여주죠. 그러니까 이 세 개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끔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인간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줄거리 한번 보세요. 자, 줄거리 이런 말 나오죠. 자, 송도의 국학에 다닌 이서생은, 근데 송도라는 배경을 보면 왼쪽에 개성이고 옛일이고 고려의 수도였다라고 나오고, 그때 국학에 다닌대.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의 사람이지만 이 소설 안에 있는 배경은 고려라는 얘기예요. 고려를 배경하고 특징이에요. 과거에 그리고 우리나라 작품 보면 두 가지 양상인 거예요. 우리나라 배경하는 작품과 아니면 영웅소설을 보면 중국어를 뺀 게 되게 많죠. 근데 얘는 영웅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중국어를 뺄 거는 없는 거죠. 자, 이 선생은 공부하러 가는 도중에 우연히 담너머리 엿보다가, 야, 이게 뭐냐면 제목의 의미예요. 나왔죠? 자, 시를 읊는 채연을 보게 된다. 채연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선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너머를 보내고 이후 채연이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그래, 여기서 볼 때 재밌는 사실 하나 있죠. 이서생하고 그 다음에 채여인 자체가 얘네가 뭐예요? 스스로 서로 사랑하죠. 이 부분은 그 당시면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런 거 보통은 뭐 자유스러운 사랑 아니면 뭐 자유연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이면 전혀 특이할 게 없잖아요. 지금 당연히 보통 연애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내가 부모한테 가서 내 남자친구가 이 사람 뭐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조선시대는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요.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어디 니네가 감히 이런 걸 정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라면 특징이 되는 거예요. 결국 김희진이 그런 사랑이 좀 있나 보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하지만 아들의 행동 수상이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집안에 내려보내고 최윤을 상신 그때 그만 병이라고 만다. 그럼 이 병의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별되고 그 다음 이별 뒤에 결국은 이렇게 병을 얻는다는 거는 이거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리고 이 병의 이름은 상사병이죠. 당연히 이 병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되죠. 마음의 병이고 그 사람이 있어야지 해결되는 병이니까 이거는 전부 다 그 사람만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를 알게 된 최영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영이랑 혼인시키려 하지만 그러면 이 여자 쪽에서 먼저 급한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아프니까. 자,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한국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문벌의 차이를 든다. 그 얘기는 뭐야? 아, 신분제 사회구나 이런 거죠. 지금도 물론 신분 대신에 자본으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맨날 드라마들 보면 재벌 얘기 나오잖아요. 재벌하고 가난한 얘기. 현실 속에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현실에서 재벌이 가난한 사람이 왜 만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뭔가 흥미유발하게 딱 좋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못하는 거니까 재밌잖아요. 그런 걸 내주는 거죠. 자, 그러나 최유인 부분을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고 이서생과 최유인은 혼인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첫 번째 만남과 이별이 잘 해결된 거죠. 그 다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네. 신춘년 홍건정 낙이 일어나. 홍건정의 낙은 진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당시 정확하게 있었던 그걸 끌어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실성은 좀 주는 거죠. 양가이공은 물론 최유인도 죽게 되고 이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그럼 두 번째 만남 뒤에는 이별하는데 한 명이 사별이죠. 결국은 이렇게 이별했다가 다시 뭐예요? 만나죠. 그리고 결혼하죠. 근데 다시 뭐예요? 이 홍건적의 남자체가 일어나고 여기서 두 사람은 이별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은 생을 가지만 이 사람은 살을 가죠.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 여기서 끝나야 정상이에요. 현실적이라면. 여자 죽었는데 더 이상 이야기 어떻게 성립해? 근데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만남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만남일 때는 이미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한 명은 살아있고 한 명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저 비현실이 성립되는 거죠. 이 비현실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처음에서는 그렇죠. 정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야. 나도 지금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흐름대로 보는 거. 어차피 이 지문을 주어줄 거기 때문에 흐름대로만 보면 돼요. 결국은. 대신 지문을 다 보이진 않을 거니까 잘라잘라 보여줄 거잖아. 학교 시험에서. 근데 학교에서 보고, 학원에서 보고, 문제 풀 때 보고, 그리고 마지막 직전 대비할 때 또 보고, 최소한 4번씩 볼 건데, 이걸 시험 가서, 아, 이런 내용이었나? 이렇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라내도 이 정도의 흐름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신이 편한 이유는, 어쨌든 범위가 있고, 이 범위에 맞춰서 내가 몇 번씩 보기 때문에, 지문의 생소함이란 건 없죠. 일단 교과서 안에 있거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죠? 그런 정도는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맨 마지막 장면들만 나온 겁니다. 이 교과서 내용들은. 한편 이사람은 한피안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럼 이서생은 여기서 땡땡 영웅이다 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오답이죠. 영웅이었다면 이거 홍건적을 한 칼에 다 물리치렀어야죠. 근데 도망갔잖아요. 또 영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의 타보리가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를 쓸쓸하고 집안의 쥐는 우글거리고 새들만 짖어줄 뿐이었다. 그 얘기는 뭐야? 다 폐허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드물들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에 꿈만 같았다. 아, 지난 것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일이 있을 때니까 기분이 좋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상태니까 지금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한바탕에 꿈이었다는 거는 과거 이런 좋은 시간들이 다 지금 뭐하구나. 허무하구나. 지금은 좋지 않네.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이생기정전은 고전술에 나오는 그런 한대성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일잔충.
한바탕의 꿈이었다. 뭐 이런 뜻이네요.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불안한 상태인데 과거에 좋은 상태 떠올리면 그 좋은 상태는 지금의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 나 아니겠죠. 아니 예를 들자면. 자, 그 다음. 밤중이 거의 다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불을 비췄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에서 차서 가까이 다가왔고 살펴보니 사랑한 애가 거기 있었다. 근데 뒤에 보면 되게 재밌죠. 이 선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니까 얘 스스로도 부인이 귀신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부인이 죽었다는 걸 알면 뭐 해야 돼? 이 부인이 여기 있을 때 도망치거나 두렵거나 이게 정상이죠. 아니 귀신이 눈앞에 있는데 사랑 마음 때문에 먼저 준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봐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두려움보다 사랑의 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부인이 귀신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면서 망각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이에 둘이, 이 관계를 본다면. 자, 부인은 어디서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였어. 아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당신 너 귀신 뭐 모르겠어 그런 거. 어쨌든 뭐 눈에 보이니까 나는 그냥 사람처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인은 이 선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대놓고. 저는 본디 양가의 딸도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있었고 시쓰기와 글씨 쓰기를 예법으로 배웠으므로, 이게 사대부의 실제로 여자들이 하는 일이죠. 사대부 여자들이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자, 그래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다시 한번 나오죠. 저 제목이 이미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스스로 몸을 바쳤다는 건 여자가 뭐 했다는 거야? 능동적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특징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통의 그 당시 여자들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부모님이 전제해주면 결혼한 거지.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상대방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기억하라고 두 번 얘기한 거야. 자,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에 평생 동안 당신과 연연을 내렸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날 때는 정이 100년을 넘었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차 그렇게 당신과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이걸 굳이 뭐 시험이니까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이런 걸 보통 100년에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그럼 횡액이란 게 누구야? 얘네죠. 홍건적을 만나, 아니면 뭐 시련을 만나, 이런 얘기잖아요. 횡액 자체가 아예 해석을 할 때 뜻밖의 나타난 불행인 거니까 시련과 고난 또는 홍건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걸 만나. 구렁이 넘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구렁이 넘어졌다는 건 다쳤다는 얘기잖아. 어딘가 빠져들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 찢김도 하고 말았습니다. 몸뚱이가 진흙탕에 시켰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잖아. 두 번에 걸쳐 죽었다는 얘기하고 있지. 저 죽었어요? 두 번 얘기한 거야. 진실로 근데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사람의 마음으로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난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을 잃은 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짝을 잃은 새는 또 누굴 얘기한 거야? 짝을 잃은 새는 자신을 얘기한 거죠. 자기를 비유한다고 되는 거죠. 전 이렇게 됐어요. 자, 집도 없어지고 보면도 잃고 피곤한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한수 없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이 가볍다. 두 번에 걸쳐다. 그래, 여기서 목숨하고 생명이라는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정조하고 의리라는 걸 집어넣고 뭐가 더 크다는 말을 개념. 예죠? 정조나 다른 말은 이걸 정렬이라고 얘기하잖아. 절개나 의리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조선시대 여자에게 더 큰 덕목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느니 차라리 중명해라. 여자도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줄거리에 지금 안 나오지만 줄거리라서 기본적으로 이 여자를 그 홍건적이 겁탈라고 하니까 얘기해요. 겁탈당하면 나 그냥 죽겠다. 그래서 실제로 죽여버려요. 걔네들이. 이게 여자가 대놓고 얘기해요.
제가 진짜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나라의 기본적인 덕목이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죽은 것 뿐이지 제 개인으로는 어떻게 제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조선시대 여자들의 덕목이죠. 거의 언제까지 가냐면 30년대까지 갑니다. 30년대 소설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사별했어. 남편하고 사별했는데 엄마가 유치원생한테 이런 얘기 하죠. 얘야, 엄마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또는 나를 환양년이라 부른단다. 환양년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노출되는 게 아닌가. 근데 뭔가 부정탄 여자나 더러운 여자 취급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30년대도 그러고 있는데 조선시대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조선에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도 죽을 때까지 자기 혼자 살고 연념을 세워주고 이런 게 열렬하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자한테만 허용되는 얘기죠. 남자는 맨날 재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회가 좀 중심적으로 남자 여자가 조금 이제 안 맞는 비율 자체를 갖고 있는 사회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설은. 자, 그 다음. 자, 의린중하고 무성가병으로 세잔목동이로 치욕을 것이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나 제 마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밤이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ter판에 던져졌고 몸뚱이 땅에 벌어지고 말았으니 자, 3번 얘기했죠. 저 죽었어요? 이렇게 저 해골에 던져졌습니다. 몸뚱이 다 찢어졌습니다. 땅에 버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직접 얘기한 거죠. 자기 귀신이라고. 자,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 그 옛날의 즐거움은 당신과의 만남이고 좋았을 때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즐거움은 오늘의 이 슬픔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옛날의 즐거움이 오늘의 이 슬픔 위해서 마련됐다니. 근데 이게 보통 고전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화무 11형이라고 해서 또는 달도 천면 기운다. 결국은 아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다. 아니면 거자정리 뭐 회자필반이다. 뭐냐면 만남 뒤에는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 뒤에는 만남이 있다. 결국 우리의 좋았던 만남 뒤에는 그 다음 시간에 헤어짐이고 이런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와서 환신이 이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환신이 이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 귀신인데 이승으로 왔습니다. 와, 4번 얘기했다. 난공정화는 3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뭐.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공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난공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뭐 한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귀신인데 어쨌든 당신 보고 싶어 와서 이승을 왔는데 저랑 계속 인연을 맺겠습니까? 근데 이걸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승이 얘랑 인연을 맺을 거니까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바보가 아닌 이상 여자가 자기 귀신하고 얘기했으면 주면 도망갔겠지. 여자가 싫었으면. 그러니까 이걸 다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얘는 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보다 이 선생님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나도 대놓고 얘기해요. 그게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즐겁게 실명을 토나왔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언해피 엔딩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죠? 근데 분명히 한 명은 죽음의 세상에 있는 거고 원래는 한 명은 여기에 있으니 이 만남이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건 불가능하죠. 드라마 두께를 봐도 그래요.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그거. 왜냐면 여자는 계속 나이 들어 죽을 거고 다시 환생할 거고 드라마 안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환생되는 건 앞으로 몇 번밖에 안 남았다고. 근데 도깨비는 안 죽고 계속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점만 행복한 결말을 끝난 거지 결국엔 그 여자는 또 할머니 되고 죽고 도깨비는 다시 그 여자 또 찾아서 또 만나고 몇 번 반복하다가 그 여자는 완벽하게 하늘로 쓰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메이스펜딩이 되겠죠. 언젠가 한 몇백 년 뒤에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다고 만약에 귀신이 여기 있을 수 있으면 이 남자는 언젠가는 늙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귀신 나이를 안 먹을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마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살구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집 부모님의 골은 어디에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느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 끝나고 잠자리 같이 하니 질한 즐거움이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요인은 이서생과 함께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삼기슭에 합장하고 나무를 세우고 제사 지내 모든 예전을 마쳤다. 이후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났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일을 모두 완전히 잊고 친척과 손님의 기름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며 아내와 함께 시골을 지어 죽어가며 즐거운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 이렇게 문 밖에 나가지 않았다. 즉 바깥 출입을 안 했다는 거잖아. 이런 것과 의미는 거. 보통 이런 정도로 얘기하죠. 혼자서 얘기하면 도움물출 말 그대로 문 밖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노복들이 찾아오고 이로부터 세상 일과 완전히 단절됐어. 친척들과 만나지 않아. 근데 이러고 있으면 노복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얘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얘네가 만약에 여기 있는 머슴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주인이 바깥에 전혀 안 나가고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하고 속삭속삭 이러고 한다고 생각해봐. 귀신은 이 사람한테 안 보일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너무 무서울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밖에도 안 나오는데 누구랑 저렇게 맨날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 추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노복들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얘네도 귀신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 얘기 하나를 안 하던 그 정도 추리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네 자체도 결국은 피난 갔던 노복들도 귀신이 돼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로 혼자 사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언해핀이 나올 겁니다. 자, 어느덧 그렇게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서생에게 말을 했다. 3번이나 당신과 인연을 맺었습니다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예고 없이 훅 들어오죠. 미리 얘기라도 해야 되던지. 그리고 혼자 울었다. 복미여서 이서생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니 무슨 까다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남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서 잠시 남군을 대여 신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상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에 처음부터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얘기잖아. 시비에게 명하여 스를 올리게 하고는 봐봐, 이 귀신인데 지금 시비에게 명하고 있잖아. 이 시비도 귀신인 거죠, 똑같이. 춤곡을 맞춰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옥루춤곡, 그냥 곡조 이름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노래 지어 부르게 하면서 이서생의 수를 권했다. 자, 그럼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노래를 보는 거죠. 자, 도적대에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떼죽음을 당하니, 몰죽음 당하니 원함도 짝을 잃었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원함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원함이 짝을 잃었네.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자기 남편도 짝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함은 부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둘 다 짝을 잃었어. 이런 얘기죠. 자, 여기저기 흩어진 액을 누가 묻어줄 수 있겠는가? 피터성의 그 유호는 하소연할 것도 없네. 슬프거나 이내 몸은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근데 여기서 무산선녀가 사실 누군지 전혀 설명이 없죠. 저 혼자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무산선녀 자체는 여기서 과거의 그 중국 시대의 이야기를 보다 끌어온 건데 학교에서 그 얘기 안 했으면 금년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무산선녀에서 될 수 없다는 건 이 무산선녀는 뭔가 만나거나 뭐 좋거나 이런 적이 있는데 나는 그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그렇게 마음이 쓰라리구나. 쓰라리다. 정답 직접적으로 제시했죠. 깨진 거울이 어떻게 됐어? 갈라졌대. 그럼 깨진 거울이란 이거 하나의 거울을 볼 때 이렇게 깨진 건데 얘하고 서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깨진 거울이 갈라졌다는 건 둘의 뭘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비교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 어쨌든 무상선조와 이상함은 대조적인 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나는 무상선조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의 이별은 완전히 갈라졌구나.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름부터 접근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아득하다는 건 멀어진다는 얘기죠. 왜? 이승과 저승이 소식이 막힐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승과 저승의 세계는 다른 세계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승의 세계는 이 세계가 따로 있는 거고 저승의 세계가 이렇게 따로 있으니 서로 뭐 할 것이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할 거니까 우리는 영영 이별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노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두 가지 정도가 보이죠. 일단 이 주제 자체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여자의 슬픈 심리를 이별하는 그런 슬픈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3문에다가 갑자기 지금 중간에 운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이런 문체의 이건 다르게 가세요.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김씨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문체를 바꿔준 거잖아요. 자, 요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김시인 생각한 건 뭐야? 귀신이 있을 수 있지만 귀신은 영원히 여기 있을 수는 없어.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목에 메어 거의 곡줄 이루지 못했다. 이 선생도 또한 슬픔을 갖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홍천을 갔으나 그럴 수 있었으면 그렇게 가자고 얘기했겠죠. 어찌 무리 위에 홀로 여생을 보내겠어. 지난번에 홍건덕이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북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으면 누가 당사를 지을 수 있었겠어.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 효. 이거와 연결되어 있죠. 아, 당신은 효도를 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대신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도 돼요. 유교라고 나와도 돼요. 유교의 동목안에 춤과 연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항상. 그러니까 상인 개념에 관한 거 학교에서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니네 이미 고1 때 상충문 같은 거 하면서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옛사람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을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하는데 이런 일을 모두 당신이 실천했어. 그것은 부인이 천성에 순여하고 인정이 두터움 때문이니 감격해 맞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어.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될 수 있으면 어찌 헤어진다고 뭐라 얘기합니까? 자, 여인이 말한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이승에 남아있고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희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요구를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 당부죠. 부탁입니다. 자,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세요. 이 말을 마치고 점점 사라지자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 선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고를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비를 주었다. 자, 그의 이 선생은 아내를 즐겁게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이거 자기가 자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병 걸려 죽은 거니까 자살은 아니죠. 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기를 사모하지 않은 이들이 없었다. 보통은 그래서 그냥 비극적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뒤에 뭔가 하나 덧붙였죠. 뭔가 사람들이 반응이나 이런 것까지 좀 끌어내는 게 좀 특징이에요. 자, 만약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일까? 두 사람은 제자가 인형 눈물이다. 맞는 말일까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자가 인이라고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러진 않죠. 처음 들어.
제자간이 뭐냐면 그냥 뭐 외모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맞죠. 영웅은 아니더라도 둘 다 나름대로 뭐 양가의 집안이고 집안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제자가인형 인물은 맞죠. 흥부 같은 사람이 제자가인이 아닌 거예요. 신분도 안 좋고 생긴 것도 별로고 그렇잖아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영웅하고 제자가인은 좀 다른 말이긴 해요. 자, 근데 학습활동 한번 보세요. 자, 학습활동을 보면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 인물의 특징을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나오죠. 자,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 첫 번째는 거기서 실현의 원인 나왔죠. 이사장의 부모가 집안의 문벌 차이로 이유로 흔히 반대한다. 그냥 짧게만 쓸게요. 그럼 첫 번째 결과 둘은 어떻게 돼요? 이거라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끝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실험만 나오면 되죠. 결과 나왔죠. 홍견적에게 죽임을 당한다. 홍견적에게 죽임을 당하려면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홍견적의 난으로 가족들이 뭔가 이별한다. 이 정도만 나오면 되겠죠. 세 번째는 답이었죠. 세 번째 나타난 실현은 뭘까요? 실현은 결국은 최여인이 저승으로 가는 거죠. 저승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대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결과 뭐예요? 이생의 죽음이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극복이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작가가 이 노래를 살펴본 이유, 이건 아까 다 얘기했어요. 노래를 얘기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단조로움을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 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최여인의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마음이 쓰라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주제를 어느 정도 암시해주는 거죠. 삼 번 자체는 정기적 요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기적 요소는 이 최연이 뭐가 되는 거? 귀신 되는 거. 이거밖에 없죠. 그거 외에는 못하겠네?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 여자가 귀신 되는 건 맨날 뭐 되게 뻔하죠. 뭔가 마음에 한이 있으니까 귀신 돼서 오는 거죠. 얘가 마음에 한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귀신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3번에서 이 정기적 요소 자체를 왜 활용했는가? 이건 물어보죠. 이걸 활용하면 어쨌든 제일 쉬운 건 이거죠. 우리한테 흥미를 주는 거잖아요. 뭔가 이야기 자체가 인간 세계를 벗어난 거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말하는 게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이나 주제나 뭐 의미를 좀 더 강조해서 다른 식으로 뺄 수도 있겠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보여주겠죠. 자, 뒤에 있는 호언은 제가 알기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안 할 거고, 내용이 별로 안 연결돼서. 오늘 뒤에 이따 강의하는 같이 볼 겁니다. 강의는 짧게 올드한 거지만 그 연결되는 날 있기 때문에 볼 거고. 자, 그 뒤에는 감상을 마치면 봐보세요. 감상 마치면 이렇게 나오죠. 감상 정리. 자, 이생규장자는 이생이 담당하는 역본 이야기라는 뜻으로 김시습의 한문소설집인 금오신화의 시를 있는 5개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이 작품에서 이서생과 최영일은 자신의 닥친 여러 가지 실현을 이겨내면서 죽음까지를 초월해서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 이런 과정에서 환생이라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비극적 현실을
정기적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나타난다. 즉 작가 김시득은 죽음까지도 초월한 주인공을 통해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낀 거예요. 어쨌든 세조가 이렇게 차지한 세상에서 비현실이 아닌 이상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꾸니까 결국 떠나자. 그러니까 김시득 보면 삼척에서 뭐 중을 사다 나오는데 진짜 중이 아니에요. 그냥 중처럼 겉모습만 행세하고 떠돌고 있는 거죠. 약간 안타까워요, 시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몇 가지 항상 보면 옹호하기 좀 애매한 인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세조죠. 태동도 마찬가지지만 옹호가 좀 어렵습니다. 정치가 우선이냐, 윤리가 우선이냐 애매하긴 한데 사람의 본성이라면 무조건 윤리가 우선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에서? 깨끗한 사람 원하지. 누가 더러운 사람 원합니까? 니네 돈 많이 벌게 되면 사람이 더럽고 비리 많아도 좋아? 뭐 나쁘진 않잖아요. 돈을 많이 준다면. 근데 뭔가 꺼림칙하잖아요. 솔직히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이 성악적이다.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음에 뭔가 선한 본성은 있는 게 그래도 인간 아닐까? 그렇게 믿으면 차라리 사사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정기소설의 개념. 정기란 기이한 것을 전하는 뜻으로 이 정기가 그리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건 뭐냐면 한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이할 전자를 쓸 때는 이 비현실 얘기하는 거고 전할 전자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인전에 나오는 그 정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읽었던 그런 위인전의 정기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야기를 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일대기적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 정기소설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기괴하고 신기한 현실을 다른 소설을 말하게 된다. 주로 천상이나 영궁과 같은 비현실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거나 현실 속의 인물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식의 양상을 보인다. 이런 정기소설의 비현실성은 일상적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철화와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남녀의 자유분방한 애정 표현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 등 시대적 문화적 제약을 뛰어넘는 내용을 작품 속에 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 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비현실을 통해서는 말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비현실을 차용한 것들이 정기소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선 중후기에 보면 이런 거 꽤 많죠. 결국은. 그 다음에 교과서과 마지막이 그거죠. 쉽게 쓰여주시면. 윤동주의 시는 자기복제라고 봐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윤동주의 시는 윤동주의 시끼리만도 잘 나옵니다. 그 5개 선들이 윤동주 걸로 구성하는 문제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에서 제일 자화상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시험이. 기본 라인은 이거예요. 이것만 설명하면 좀 시간 건데 이 윤동주 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갈등. 분열. 앞으로 이제 고3까지를 본다면 그 다음에 이 갈등과 분열은 내적 분열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두 개를 나눠요. 외면적 나, 내면적 나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리고 성찰 그리고 의지. 물론 이것만 꼭 윤동주가 쓴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와 이번 내신에 나오는 키워드는 여기서 끝나요. 윤동주의 시는.
자화상도 마찬가지. 자화상도 이 안에서 끝나요. 좀 더. 그래서 그 두 개는 같이 나올 겁니다. 시험에서. 아마 강연까지 묶여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이점이 뭐야? 공통점 뭐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빠지냐면 광야라는 거 1학년 때 배웠잖아. 우리 시험에서 들어갔고 광야에서 빠지는 거는 이거죠. 요 세 개가 빠져요. 광야는 요것만 있죠. 광야에서는 전혀 반성도 없고 분열도 없고 갈등도 안 하고 그러죠. 대신 의지만 보이죠. 그런 도 차이는 이따 강화하면서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게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잖아요. 쉽게 쓰여지는 시인데 그 제목 위에 이런 말 나오지.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감상절기라고 나오지 하나. 그죠? 이 작품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시인데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의 현실 인식과 자아성찰적 태도를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고 제목을 생각해봐.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게 과연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아니, 내적 고민이 일제강점기 엄청 많은데 시가 어떻게 쉽게 쓰여지니까. 만약에 쉽게 쓰여진다면 뭐가 되는 거야? 반성하겠죠. 쉽게 안 쓰여진다면 뭐하고 있는 거야? 내적 갈등이 상당히 큰 상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측해서 보는 거죠, 내용이. 그리고 이거 수미상관 아닙니다, 절대로. 처음하고 1, 2, 3, 4, 5, 6, 7, 8에 보면 수학행이 한번 더 나오잖아요. 그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여거리는데 이게 지금 변형된 수미상관처럼 보이긴 하는데 수미상관이 되면 이게 맨 마지막에 위치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 변형된 수미상관을 통해서 만능어만 채우고 있다. 죄다 오답이에요. 그거는 미리 깔고 알고 계세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내용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론과 연결된 문제는 출제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문제 나올 때 다시 들어가니까 그렇긴 한데 시 나올 때 기본은 항상 뭐예요? 화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운이를 보여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축이나 상징이 있겠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심상, 표현법. 그 다음 시상 전개관. 이런 게 우리가 실수 할 일입니다. 물론 이 세 개는 시가 아닌 데서도 나와요. 당연히. 소설에서 심상과 표현법과 소설 전개 방식이 없나요? 존재하죠. 근데 시상이란 말을 쓰진 않잖아요.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일부러 시상을 쓴 거고 얘네들은 다른 문학도 나오지만 주로 시에서 좀 나타나죠. 그래서 특히 이거 잘 봐야죠. 이번 시험에 표현법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심상과 연결된 건 잘 없어요. 윤동주시에서는 심상 딱히 느낄 게 없어요. 근데 이건 나올 겁니다. 이건 무조건 나오죠. 이거는 선제 하나 둘 정도로 뽑아 먹겠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건 좀 찾아갈게. 이거 파고 넘어갈 겁니다. 물론 그걸 빼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반영의 관점에서 집어넣으면 해석이 좀 더 원활하게 되긴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육첩방이라는 걸 이 사람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나오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뭐 한다는 이 사람. 현재 일본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고 그리고 시 전체를 볼 때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학 중이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내 나라가 아니구나.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 자, 신이나 슬픈 운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왜? 이게 내가 할 일이니까. 신인이니까 당연히 시를 적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땀내와 사랑내 푸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도 돼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러 간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현실은 편하지 않은데 난 여기서 이렇게 강의나 듣고 있네? 이런 정도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편하면 반성과 성찰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 사람이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편한 거야.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내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친일파라면 이렇게 자기 혼자 공부를 하는 것 자체 뭐라고 생각할 거야?
역시 나의 특혜야. 역시 난 이런 거 할 만해. 역시 일본 짱이에요. 이런 거 썼겠죠, 오히려. 그런 시가 있어요, 있기도, 진짜로. 반드시 우린 나가서 천황배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런 게 선동한 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늙은 교수는 결국은 이거죠. 일본인 교수일 거 아니에요. 진짜 일제강점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말할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화자의 현실과 쉽게 그냥 동떨어진 대상이죠. 이런 대상입니다. 올바른 현실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니까. 만약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면 내가 일본이 있지만 역시 일제강점기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굳이 이 사람한테 자기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 하나도 잃어버렸다는 건 다 이제는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나는 뭘 바라면서 이 지점 되게 중요합니다. 1, 2, 3, 4, 5, 6연이죠. 나는 뭘 바라고 이렇게 홀로 가라앉는 것일까? 근데 사람의 자기가 뭐 가라앉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내면에서 느끼는 거죠. 왠지 나 혼자만 현실인식을 못하고 혼자 밑으로 두루룩 내려가는 느낌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고민하고 반성하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생각을 먹었지? 보통 일반인이라면 이걸 보고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아유 다행이다. 나라도 어쨌든 벗어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건데 윤동주는 약간 그런 사람이죠. 나보다는 나라.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겠죠. 개인주의가 더 큰 사람은 일제의 강점기다. 뭐하든 사람들이 힘들다 말든 뭐라 신경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잘. 맨날 뭐 한국 사회에 나오는 독립운동하는 사람 몇 명 저연돼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일했을까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겠죠, 인원은. 어쨌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극소수 또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바뀌어준 거겠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대놓고 나왔죠. 7년에는 아주 정확하게 부끄러움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만선 얘기하죠. 그대로. 역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데 편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자기 한번 반성을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이 8년에서는 뭐예요? 8년에서는 변형된 걸로 이런 보여주는 거잖아요. 육척방 남의 나라. 역시 여긴 내 나라가 아니야. 여기 있지만 역시 여기는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을 뭐 하는 거야?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뭘 느끼는 거야? 이 현실은 내 현실이 아닌 거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 여기서 한번 끊어봐. 그러면 화자에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화자에게 밤비란?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면 화자가 뭐라고 대답할까? 뭐 이렇게 끊어도 상관없죠. 밤하고 비란 해도 상관없고 그냥 밤비란 묶어도 되는 거 두 번 나오니까 이 사람 두 번 얘기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밤비란 어떤 거야? 한참 이 시간이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고민하는 시간이죠. 왠지 비 고민의 시간에 내가 느낀 고민을 이렇게 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겠죠. 울적함이죠. 그러니까 이 비라는 거는 정확하게 마음에 있는 암울함 또는 뭐 울적함 이런 거예요. 왜?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연 철저하게 계산해서 썼을까? 솔직히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왠지 그러지 않을까? 당연히 이걸 보여주는 거는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굳이 이 사람이 밤비가 속살거리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시어는 뭔가 의도성이 있고 계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가 재밌다는 건 많이 안 되지만 시를 맨날 이렇게 보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 항상 느끼지만 저도 근데 차라리 이 정도가 끝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대학교 때 생각하면
토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웃긴 이 얘기하면 될까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전 차라리 고3 때가 나은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보다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을 거의 2배 이상의 시간 더 들여 공부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근데 많은데 공부할 시간이 적어요. 되게 아이러니해. 공부할 시간이 많긴 하죠. 수업이 안 많으니까 4학년 때는. 근데 전공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취업 공부해야 되니까. 취업이란 거는 또 저도 뭐 항공사를 하고 꼭 대학에 들어간 건 아니었으니까 취업은 또 영어도 해야 되고 또 뭐 자격증 따야 되고. 근데 취업해서 했더니 역시 다 쓸데없는, 취업을 한다부터는 다 쓸데없어요, 그런 것들이. 갔더니 해야 되는 건 커피 빨리 이오는 거. 이 형 무슨 커피 먹으라고 하지? 기억 안 나는데 커피 때문에 왜 이렇게 많아? 드세요. 그게 진짜 제 생각에 뭐야 도대체. 아메리카노도 뭔지 모르고 막. 그러고 제가 대학교 때 커피를 먹었던 거 맨날 믹스커피 먹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제일 싼 거 이런 거 먹으니까 커피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뭐뭐 타고 나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설탕 조금 뭐 이거 내가 타야 되는 건가? 그럼 복사하기 고장났는데 나는 부른데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제가 처음에 이제 인터넷 입사할 때 제일 고민은 이름의 복사기를 바꿔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자주 걸려? 그리고 복사기는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거 대학에서 안 배웠어? 이걸 대학에서 왜 배워? 이게 제가 최대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이즈 복사해? 무서운 사람도 답답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한테 똑같이 물어봤자 얘도 뭐냐? 너도 안 배웠냐? 이거 어디서 배웠냐? 당연히 복사기 학과 다니는데. 이게 최대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 내가 손님이기만 했지 내가 손님을 대하는 건 처음 해봤으니까. 영업반이라 대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개의 연은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이 마지막 2개의 연이 위주로 나올 거예요. 이것도 흐름이야.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 등불을 밝혀. 필요한 단어 하나 쓸게요. 어둠을 내몰고, 그 다음 아침을 기다리는 자, 이건 필요한 단어만 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에는 여기만 밑줄 치고 온다. 보통은 우리 몇 번 문제 풀어봐 알잖아요. 보통은 시문제에서 보통 한쪽 의미나 그런 상징성을 낼 때 항상 내는 거는 명사들만 밑줄 쳐요, 거의. 근데 이 명사들의 정답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동사명사에 있다는 얘기예요. 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밑줄을 아예 이렇게 닫혀도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아니면 대놓고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밝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일단 긍정적이죠. 긍정적만 만들면. 어둠은 내밀어야 되는 거잖아. 꺼져야 되는 거죠, 얘는. 그럼 얘는 무조건 부정이죠. 그 다음 이거 보면 내가 아침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기다리고자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죠. 일단 얘 서술하나 보면 정확하게 긍정 부정을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다 일제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등불밖에 어둠을 내민다는 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걸 내밀기 위해서는 이걸 밝혀야 되는 거니까 이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기다리는데 이거는 그럼 새로운 세상이죠. 뉴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제에 맞춘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결국은 내가 등불을 밝혀야지. 왜냐면 앞에 주어가 빠져있는 거잖아. 내가 등불을 밝혀 어둠의 족을 내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신이가 그런 것들을 빼놓은 거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오면 나는 나에게, 그 다음 손을 내밀어 쭉 보고 뭐예요? 결국은 악수하고 끝난다. 그러면 여기서 악수를 건네는 자는 누구야? 얘죠. 나는 나에게라고 해서 얘가 얘한테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둘 다 나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딱 봐도 분열이죠. 식계감 두 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얘가 손을 내미는 자, 얘는 내민 손을 받은 자,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분열했는데 악수를 했대.
그럼 앞서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했다는 의미잖아요. 먼저 쓰는 의미자가 뭐야? 얘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얘한테 깨달음을 준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거는 안쪽에서 먼저 움직여, 바깥쪽에서 먼저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야,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공부하는 거지. 아니면 놀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노는 거지. 행동에 가니까 내가 놀고 있네. 행동에 가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는. 자야겠다 마음 먹으면 자는 거지. 자는 몸이 있는 상태에서 아, 이제 내가 잠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면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면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눠놓자. 자기를 내면과 별을 나눈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현실에 살아가는 게 그럼 누가예요? 얘죠. 얘가 결국은 현실적인 이런 일제감정이 유학으로 나가자는 거고, 얘가 깨달음을 얻고 있는 나의 본질이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 자아라고도 얘기하죠. 결국은 내가 안에서 깨달아서 바깥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 부끄러움이 끝났죠. 왜? 여기서 이미 이제 부끄러움이 끝났잖아요. 부끄럽지 말고 이제는 뭐 할 거야? 거기 그림처럼 글을 쓰면서 철저하게 내반성하고 제대로 의지 있는 마음을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의 상황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황은 처음에 나왔잖아요. 처음에 나오듯이 일제강점기 상황이고, 그 다음 일본에서 뭐하고 있어요? 유학 중이고, 그리고 굳이 시간 공간 읽으면 밤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죠. 이것까지가 그 상황이죠. 이때 느낌 정서는 변화되죠.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랬다가 뭐예요? 뒤에 보면 의지를 가지죠. 윤동재 씨는 지금도 여전히 읽어먹는 가장 좋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많이 써먹는 이유. 숨겨놓은 게 많죠. 이들은 숨겨놓은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만들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정서를 노출을 잘 안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정서적인 문제 내기 참 좋은 거죠. 출제자들이 즉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또는 교과서에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뭐냐면 숨겨둔 게 많은 거예요. 어렵고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거 좋아해요. 왜? 그게 문제 만들 게 많으니까요. 쉽고 눈에 보이고 키워드적인 게 한눈에 누구나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정답 찾기가 쉽잖아요. 그런 매력이 없죠. 문제 만들 수 있는 매력이. 그런 점들을 문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진짜 문제 만들기 좋은 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찾고 있는 거고. 이번 모의고사 한번 느끼는 거 있잖아. 굉장히 낯설죠. 볼 때 전혀 배우지 않은 작품들만 튀어나오니까 문학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문학은 답도 안 나오죠. 오히려. 고3 것도 그래요. 고3 것도 제가 근데 이제 풀어보면 이번 거 심지어 제가 문학 전공인데도 이 사람 작품이 내가 읽은 적이 있었나? 이런 작품이 2개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고3도 똑같겠죠.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거기다 갑자기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튀어나오니, 이것도 우리가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니 아파트 월세 계약도 안 해봤는데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니네들이 엄마 따라다니면서 무슨 등기하고 뭐 그런 거 뭐 안 하잖아, 당연히. 저도 1년에, 저도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아파트 매매라는 거 저도 한 번밖에 안 해봤으니까. 어머니가 아파트 3개, 4개 매매할 때 제가 따라다니면서 대학교, 고등학교 때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들이 볼 때도 편한 질문들. 니네 엿먹으라고 정한 질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독해력만 보기 위한 거고, 낯선 독해력을 얼마나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니, 이런 능력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내신과 약간 다르죠. 자, 그럼 뒤에 있는 학습활동 적으세요. 학습활동 1번은 쉬워요.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는 시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번에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는 시구 자체는 뭐 삼각계, 반비경, 흡사혈경,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시간, 특히 여기죠. 반비,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거는 여기죠. 육첩방은 나무이나
여기밖에 없죠. 이 우측 방이 중요한 거죠. 난 이 방에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상황을 하면 여기에 있죠. 이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 안 써도 되죠. 아까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2번. 강렬히 나타난 하나의 정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1사에는 나왔죠.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회의감을 느낀다. 그 다음 5에서 7년에 이 사람 주로 뭐예요? 주로 부끄러움을 느끼죠. 이게 맞는 건가? 라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8에서 12년에는 뭘 느껴요? 쭉 저대로 보면 이제도 느끼는 거죠. 이렇게만 쓰면 되죠. 더 뭐 필요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군더더기 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번.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알아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과 부끄러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은 사실 뭐 알아볼 게 없어요. 그냥 일제강점기인데 뭘 더 알아볼 겁니까? 시험에서 일제강점기가 어떤 시기야 이거 국어에서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제강점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윤동주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20년대, 30년대잖아요, 공연.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뭐예요? 암울한 시기로 더 들어가는 거죠. 거의 40년대까지 일제는 자기네들이 망할 거라는 거 자기네들이 예측 못했기 때문에 점점 더 억압을 많이 하죠, 실제로는. 윤동주도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창시개명을 해요. 왜? 안 그래도 일본 유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시개명하고 뭐 억울하고 이런 거와 관련된 또 시도 있어요. 뭐 그거는 그 당시에 웬만한 그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싫겠죠. 자기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내가 좀 더 낙가물가 되는데 그게 누가 좋아? 일본의 최대의 목적은 뭔지 알아? 하나였어요. 물론 진짜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결국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가 뭐 경기도고 뭐 전라도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조선을 일본의 하나의 도로 만드는 게 걔네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고 일본인데 여기가 바다 하나로 그냥 떨어진 하나의 뭐 제주도 같은 도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심어놓고자 하는 게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니네가 왜 무시당하냐고? 멀리 있으니까 중화에서 보니까 당연히 멀리다 무시당하는 거지. 이런 정도 주고 싶은 건데 그렇게 완벽한 일본인도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죠. 아마 50년 정도가 더 있었으면 100%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다냐? 자, 그런데 2번.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거, 부끄러운 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거 두 개 똑같지 않나요? 시가 이렇게 쉽게 이 사람이 이렇게 써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뭐라 생각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답이 똑같다는 거 둘 다 그냥 부끄러움이라도 나오든지 아니면 반성과 성찰 나오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양쪽 사이즈가 두 개 따로 있지만 정답이 같아요. 일의 의미 생각해보자. 둘 다 부끄럽다. 이거죠. 시가 쉽게 쓰여진 게 부끄럽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 이러니까 기본 정도는 부끄러운 밖에 없어요.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맥락만 파악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인데 광야 1학 때 배웠기 때문에 제가 3년까지는 뭐 딱히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이 광야라는 시는 요 정도는 알 수 있어. 1년부터 3년까지는 광야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별리가 없죠. 자연이 지금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야? 현재가 되는 거고 청구는 과거의 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미래가 되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1년은 가끔 시험이 나오잖아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은 소리가 들렸으냐? 근데 하늘이 처음 열렸는데 닭이 어디 있어? 닭이 없으니까 닭은 소리는 들렸으냐? 들리지 않았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닭은 소리는 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생명의 소리가 들렸겠어? 인지 안에 생겼는데 없지 이 양반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성립돼? 선입법. 선의는 그래서 항상 물음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때 들렸겠어? 들리지 않았겠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을 보세요 한번.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로 아늑하니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자연에서 보면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별로 아늑하더니 멀리 퍼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이렇게 내리면 사실 매화 향기가 퍼지기가 쉬울까요? 일단 매화가 피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런 관계만 보면 눈은 얘를 찍어 누르고 있는 거고 피지마 추워하니까 너 피지마 하지만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 나 그래도 올라올 거야 나 향기 낼 거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둘의 관계는 무조건 뭐가 돼요? 반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이 내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되기가 어려울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매화의 입장에서는 실현이고 눈의 입장에서는 더럽게 이거 안 눌러지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의 입장에서 이름은 음지가 있는 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성이잖아. 그때 뭐라고 나와? 마지막 내 여기 내 하다죠. 여기에 여기가 어디야? 광야겠죠. 광야에서 이런 가난한 씨를 뭐 하겠다? 뿌려라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보면 내가 뿌려라니까 이건 명령형이 될 수가 없죠. 내가 나한테 하는데 무슨 명령이야? 다른 애한테 명령이지. 그러니까 명령체만 쓴 것 뿐이죠. 뭘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직접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뿌려? 이 시를 내가 직접 뿌리니까 여기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나의 희생이나 나의 헌신. 왜? 내가 직접 하니까. 그럼 왜 가난한 거야? 인재 뿌리니까. 아직 뭔가 나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아직은 별거 없지만 나는 씨를 뿌리겠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이 내린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게 없지만 씨가 언젠가는 꽃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뿌려보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런 눈이 내리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언젠간 분명히 변화할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또 다른 세상에 올 거라는 생각이 없다면 절대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왜? 얘는 죽을 거니까요. 말 그대로 야 이런 사람 이거 딱 봐도 말이 안 되잖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독립운동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죽으려고 누가 그럼 그냥 자살하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죽어. 반드시 언젠가 물론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변화할 수 있고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어 봐. 신이 독립운동을 꾸며 나와서 발버둥 치지 마. 독립운동 하지 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니네는 어차피 조센진이야. 하고 끝났어. 꿈이. 그러면 독립운동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독립되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내가 이미 공부하지 마. 어차피 네가 갈 대학은 정해져 있어. 네가 무슨 발버둥 쳐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또는 내 죽음의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이 시에서 하나 느끼는 게 있죠. 굉장히 담담하죠. 이육사의 특징은 뭐냐면 정서 노출을 상당히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 자체가 좀 난해한 게 발표하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독립운동에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표될 수 있는 정도의 난해함을 일부러 보여줘서 상징 이런 거 되게 많이 씁니다. 이육사시의 전면적인 거 보면 상징, 함축 이것들이 거의 전면이에요. 정서 노출, 뒤로 이것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천구의 뒤에 백마타군 초임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잖아요. 근데 이거 위에 보면 이미 미래를 안고 가죠. 미래의 백마 타고 온 초인이야. 이 사람이 화자가 될 수 있을까요? 화자가 못 돼야 되는 결정적 이유. 일단 난 여기 이미 있잖아요. 현재. 방에 있는 상태죠. 자연을 볼 때. 근데 어떻게 미래에 내가 다시 와? 미래에 오는 사람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초인은 누굴 거야? 말 그대로 초월자니까 우리의 뭐 이상을 타개할 수 있는 뭐 구원자나 또는 새로운 뉴월드의 뭐 지도자나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오면 맨 마지막 뭐예요? 이 광야에서 말 그대로 여기에서 내가 뭐 하겠노라?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뭘 목놓아 부르게 할 거야? 좋은 세상을. 지금의 이런 눈내린 상황을 변화할 수 있게 목놓아 부르게 할 거야.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 화자의 의지가 또 보이죠. 내가 직접 나라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라 바꾸는데 내가 도울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되게 담담하죠. 자, 그런데 밑에 각자 그거 나왔죠. 광야의 어조는 의지고 쉽게 쓰여진 시의 어조는 반성과 성찰이죠. 그러면 둘의 태도도 똑같아요. 광야의 태도도 의지적 태도죠. 쉽게 쓰여진 시의 태도도 반성과 의지죠. 똑같아요. 왜냐면 어조란 말과 태도라는 말과 정서라는 말은 사실상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잘 생각해봐. 태도하고 정서가 다를까? 내 마음이 그러면 그런 태도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마음이 짜증나면 태도도 짜증내겠죠. 그러면 당연히 말투도 어떻게 해요? 짜증나겠죠. 내가 기쁘면 기쁨의 태도가 나올 거고 어제도 기쁘겠죠. 이게 성립되지 않은 건 딱 하나예요. 반어법이죠. 반어법 이게 성립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꼭 하진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짜증난다고 짜증난 걸 다 그대로 겉으로 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뭐 내가 뭐 하나에 뭐 시험 망쳐갖고 엄마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맞받아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아, 내가 더 짜증난다고. 이럴 수는 무조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드러내진 않지만 마음에는 이걸 다 드러내는 게 보통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항상 시험에서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사상, 가치관. 이런 것도 다 가치관이에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 모르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만 보여요? 이런 의지만 보이는 거지만, 그죠? 이것만 보이지만 어디에서는? 이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성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지가 보이는 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감상 맞추기요. 자, 정리부분인데. 자, 쉽게 쓰여진 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유학한 시인의 생활 모습과 고이민이 고백적 드러나는 시이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성 자체가 나타나 있으며 자아 성찰을 통해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자세와 마침내 오게 된 광복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육첩강 또는 남의 나라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 자아와 시쓰기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있는 반성적 자아가 제시되고 있다. 이 반성적 자아는 내면에 있는 거죠. 또한 등불, 어둠, 아침 등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시야가 많이 쓰였으며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상징성이 있으니까. 시대처럼 오늘 아침을 기다린 최후의 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윤동주 보지 못했죠. 그 전에 좀 돌아가셨습니까? 자, 그 전에 밑에 나오는 부끄러움이란. 자, 윤동주 시에는 부끄러움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지식인 청년의 끝없는 참여와 성찰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윤동주는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움으로 나타내었고 때는 욕됨이나 미움, 괴로움 등의 정서로 연결해서 표현했다. 이런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이런 정서는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과 반성, 연민의식에서 비롯되어 미래 삶을 규정하게 되는데 윤동주는 이런 부끄러움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교훈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삶과 시를 지칭해주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시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이걸 짧게 얘기하면 시대에 대한 인식을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보면 이게 나오죠. 정화상이 나오죠. 일단 넘겨보자. 자, 정화상은 일단 웬만하면 핸드폰에 다 돼있고 시어에 이미 써있는 것에서 크게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화상도 결국에는 부끄러움하고 연결돼요. 자화상, 제목대로 하면 자기 자체를 비춰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제목 밑에 나오죠. 이 작품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자기 자체를 처음에 볼 때 우물을 빼잖아요. 그 우물에 보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겠죠. 그러니까 우물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얘기할 때 하나밖에 없지. 자아성찰 내겠지. 아니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내겠지. 이거밖에 없죠. 우물 땡땡 뭐가 똑같아요? 거울.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거울과 묶어서 잘 나옵니다. 많은 시에서 나타난 거울. 비춰보는 거잖아요. 물어보기 전에 좋죠, 그런 거. 그게 하나의 각이죠, 그거. 자, 그런데 시를 보세요, 한번. 산모퉁이의 눈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써있죠. 거울하고 똑같다고. 아직은 자아성찰이 아니죠. 시 전체에 있는 거를 미리 써는 것 뿐이니까 그렇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럼 우물 안에 있는 세상은 어때요? 좋아요. 딱 봐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즉 내가 있습니다는 얘기죠.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들어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 줍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우물에 비칠 거니까.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들어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럼 지금 여기다 박스 처리 시켰죠. 밉다, 가엾다, 밉다, 그립다. 정서 노출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서를 동시에 보여주면 이게 어떤 게 진짜 자기 정서인지 헷갈리게 해놨죠. 미운 게 맞는 거야, 가여운 게 맞는 거야, 미운 게 맞는 거야, 그리운 게 맞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정서에 변화한다는 거잖아. 처음에는 미울 거야. 그 다음 가엾어지고 또 미울 거고 그려질 건데 유정아, 이 부분만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왜 미워하고 그리워하고 가엾어하는지 알 수 있을까? 전혀 없죠. 사실 시만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왜 미워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대놓고 써있잖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그러니까 일제감정기를 안 끌어오면 그리고 윤동주의 상황을 모른다면 도대체 왜 부끄러운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하나이가 밉다는 거는 지금 내 모습에 뭔가 미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냥 일제간이 걷어낸다면 내가 뭔가 지금 나 자신한테 불만족이 있으니까 이래 보면서 어우 재수없고 미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춰지는 내가 결국 누구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봐.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을까?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다 문제야. 여자인데 여자가 다 문제야. 내가 한 맺고 왔을 때 한 묶고는 무조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 못해요. 그렇게는. 내가 거기에 있는 소속감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운 놈이 있지만 나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가면서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가보니까 역시 또 뭐 한 거야? 역시 또 내 안 좋은 몸이 또 떠오르니까 또 미운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그리운 거는 뭐가 그리운 걸까?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운 건 이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그리움이라는 거는 부끄러움 또는 미움, 이전의 내가 되겠죠. 저런 게 없었던 그때의 내가 그리워지는 거겠죠. 지금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러면 해석이 될 수 있죠.
예전엔 정말 밉지 않았는데 그때는 언제 다시 올까?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끌어온다면 일제강점기 이전에 좋았던 시장이나 아니면 처음 일정에 들어갈 때 마음먹었던 내 분노, 일제에 대한 저항, 이 마음을 다시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이걸 그리워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해석됐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그럼 마지막에 왜 다시 이렇게 끝날까?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리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 불고, 가을이 있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하나 추가됐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어. 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건 자신의 과거가 보인다는 거구나. 역시 과거에는 내 좋았던 추억이 있고, 과거에는 좋았던 시간들이나 좋았던 배경들도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물에 비친 거는 진짜 우물에 비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비친 모습에서 내 과거도 떠올려보고 내 과거에 좋았던 시간들도 일제강점기 이전에 행복했던 우리나라들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는 세상은 두 가지예요. 진짜 비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과거에 좋았던 모습을 투영시켜보는 거죠. 어렵네, 시는. 그렇게 안 쉬워요, 이 시. 생각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쉬울 것 같아. 사실 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백석, 이육산, 은동주, 정지용. 제가 대학교 때 제일 많이 다뤘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김수영 정도. 이 사람들은 전편 다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 다 한다고 해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석만 해본 거고 하다 또 까먹었죠. 보면 300개, 400씩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과 관련된 시가 제일 많아지네. 이후에 이제 보면 김선이나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김선일 거는 다 적어 많은데 별로 연구 안 해요, 대학에서. 너무 뻔한 것들도 많고. 김춘추 그 꽃은 조금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김춘추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 전두환 헌정시 바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대학에서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유명한 시 빼놓고는 잘 안 달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학교 다닐 때 고운 거를 많이 다루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었던 삶이니까, 보기에는. 자, 밑에 이와 감성 한번 보세요. 자, 이 시는 화자가 우물에 들어가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하는 작품으로, 그럼 반성의 지점은 우리 교과서 내용과 똑같죠. 모든 문장이 뭐뭐 입는다라는 평이한 구어 체상에서 한 문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끝내는 게 뭐야? 운율이죠. 그러면 특정 종교론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에서 우물에 화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물에는 화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도 담겨있다. 우물에 비치는 사나이는 우물에 비치는 화자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자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우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화자의 부끄러움은 암담했던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미워져 돌아가다 보니 가여움이 생겨 다시 들여다보고 미워져 돌아가고 다시 그리워지는 심력 갈등을 보인다. 내적 갈등이죠. 이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현재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한 데서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는 이연의 장면을 되풀이하면서 시의 균형감과 안정감을 얻고 있으며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과 함께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추억해보면서 쉽게 얘기하면 미흡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자기의 허명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을 벗어나고 있다. 왜? 사실 밉지 않은 내가 될 수도 있잖아. 지금 밉지만 추억에는 좋은 모습도 있었으니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사실 밉지 않을 거니까 굳이 더 미워할 필요가 없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니네 식으로 얘기해줘? 현재 시험 못 봤어. 짜증나. 근데 과거에 나 좋은 적도 있었으니까 그때처럼 공부 다시 하면 좋아질 거야. 괜찮아, 지금 짜증내지 말자. 그냥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그렇게 보면. 자기 경험에 갖다 투영시키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흐름으로 보라는 거예요, 흐름으로. 자꾸 뭐 문학도 뭐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 암기했다가 만약에 이거 밑줄에 있는 것들, 아니면 오늘 썼던 걸 까먹으면 어떡할 거야? 말짱 꽝이죠. 어디에 집중하라? 동사형사에 집중해라. 근데 동사형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문법 공부 덜 된 애들은 뒤에만 잡고 봐요. 아니야. 동사형사는 뭐로도 변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문장 성분을 볼 때 단영어나 부사어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죠. 말 그대로 하늘이 파랗다라고 나와서 참 깨끗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서. 그죠? 그럴 때는 뭐가 돼요? 관여어가 되는 거죠. 물론 그냥 동사형사로 봐도 되겠지만 이거를 동사형사는 무조건 다 서술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도 같이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뒤를 못 본다면. 그 정도 염두에서 보면 고등학교 수준의 시는 100%는 아니지만 꽤 많은 거를 얻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공식에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는. 물론 대학교 수준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학교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거기서 논문을 써야 되는 거니까요.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해석해야 돼? 뒤에 서술어 이러니까 이딴 건 통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가면 느낄 겁니다. 1학년 때 하나 느끼는 거. 자습서가 없어요. 평가 문제들도 없고. 그럼 이제 고민하죠. 뭘 갖고 공부해야 되지?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집들이 없어요, 대학에는. 그 전공들은. 수학과에 당연히 그냥 수학 문제를 풀면 되겠지만, 남으니까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원론서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생한기죠. 생공부고. 생으로 들어가는 리얼들이죠. 누군가가 요점 정리해 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내가 요점 정리를 만들던지, 요점 정리를 사야죠. 선배나 친구한테. 전 샀어요. 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선배한테 샀어요. 내놓고 돈 주고 산 건 아니죠. 그렇게 사기도 하는데 그런 건 좀 이상하고 먹인 거죠. 좋은 것들을. 뭘 주거나 원하는 거 주거나 하면서 얻은 거죠. 물론 성적 좋은 사람한테 달라붙어야죠. 딱 봐도 성적 좋을 것 같은 사람 달라붙고 뭔가 족보가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달라붙어야죠. 없는 사람한테 달라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뒤에 문제 3개 나오죠. 실제 보면 문제 3개만 풀어주세요. 이건 딱 3문 주고 그냥 바로 맞출게요. 이런 다음 주. 보면 문제 3개 있을 거예요. 정답 거꾸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가볍게 보면 1번에 4번은 보이죠, 이제. 나머지는 말이 안 돼요. 뭐 정화하거나, 뭐 자족하거나, 뭐 용서하거나, 뭐 여유 있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안 나오잖아요, 시에서. 2번에 4번에 보면 존재 탐구가 끝난 건 아니죠. 내가 자연과 함께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탐구가 끝났다는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죠. 존재 탐구하고자 지금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3번의 공통점.
파란 녹이 낀 고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 때문에 욕될까? 그럼 이거 보면서 나는 욕됨을 느끼니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우물도 나를 보면서 미워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둘의 공통점. 부끄러움, 아니면 반성, 아니면 성찰, 요 단어만 쓰면 되는 거죠. 뒤에 욕될 것 때문에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봐봐. 명사에 밑줄치지만 명사를 봐서 부끄러움을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뒤에 서술어 보고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럼 이제 그 뒷장을 넘겨보세요. 이 강을 보면 선택강이 보일 거예요. 이 강이니까 그냥 선택강은 생으로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뒤에 이제 변형 문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2차 교재에서. 여기 지금 추가되는 범위가 빠졌잖아요. 수천리하고 그런 것들이. 그거는 3차 교재 나올 때 같이 집어넣을게요. 거기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 3차 교재 일단 처음범위 보면 다음 주까지 제가 작업해서 지금 2차 수험특강 지금 작업 중인데 다음 주 당장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다음 주에는 작업해서 드릴 겁니다. 시간 한 주 정도 시간 있습니까? 오. 뭐 금요일날 밤새면 되니까 밤새 일상이 끊임없이. 자, 이번엔 3번의 보기를 보세요. 3번의 보기를 보면 2개, 3개의 시가 나올 때 이 3개 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죠. 자, 선생님이 말해요. 우리가 배우는 고전 작품 중에서 백영사나 천자백이 아니면 쉽게 이해된 작품이 많아요. 가장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서경시로 알려져 있어요. 자, 하나 기억할 거. 서사시가 먼저일까? 서정시가 먼저일까? 기본적으로 서사시가 무조건 먼저예요. 그런데 왜냐면 단체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시대가. 구석기나 이런 시대 생각해보세요. 다 단체가 같이 생활하다가 거기서 같이 뭐 나누거나 그런 사이에다가 개인적인 집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사시라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서정시가 생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지가 같은 게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공무도화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3절 알고 계시고. 자, 고대사였던 백수광부에 안에 백수광부는 머리가 하얀 광부니까 미친놈이죠. 미친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제 상상이 아니죠. 이런 아내의 형태인데 술이 취해서 물에 건너는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을 겪고 지은 것이라 의견이다. 당연히 어떨 거야,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죠. 남편 죽었는데 기분 좋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나는 신라 성경학 때 지었던 향가예요. 4절짜리, 즉 4구체 향가라는 얘기죠. 높은 절에게 핀철쭉을 꺾어다 바칠 사람이 없냐는 수로부인의 질문에 와, 이거 좀 너무하네. 아, 높은 절벽에 핀철쭉을 왜 갖다 바치라고 그래? 사람이 이거 위험하게. 그죠? 그래서 다른 시종들이 모두 고개를 저어서 에이, 저기 위험하잖아요. 이랬는데 갑자기 암소 몰러 가던 노인이 부인 말을 듣고 꽃을 꺾어 바칠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딱 봐도 노인은 어떤 인간이야? 수로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죠. 그냥 봐도. 보통 남자가 여자의 꽃을 바친다는 거는 뭐야? 최소한 뭔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바치는 거겠죠. 그게 뭐 연정이든 존경이든 사랑이든 뭐든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아무도 안 갔는데 자기만 갔잖아. 그럼 수로부인이 이 노인을 보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봐봐, 나 위해 준 사람 있잖아. 약간 우월감 느끼겠죠. 수로부인은 다른 시에도 나와요. 그 당시에 해가라는 시에도 나오는데 보통 뭐 예쁜 여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긴 하대요. 저도 얼굴 본 적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다른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지은 시인데 을지문덕은 거짓으로 피하는 척하며 순하군대를 평양성 인근까지 유인한 후에 적장 우중문에게 일부러 이 시를 보냈다고 한다. 우중문은 자신의 함정에 빠진 걸 깨닫고 군사를 물리치지만 결국 살수해서 대표하고 한다. 이게 살수대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배경서랑 창작 배경을 알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반드시 창작 배경과 배경사를 염두하고 이 작품을 해석해라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 출제자가. 그래서 문학은 모의고사에서는 어차피 이 수련특강은 모의고사 기반으로 가는 거잖아요. 보기 먼저 봐야 돼, 무조건. 내신은 보기로 볼 필요 없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수능특강 되게 쉬워 보이죠? 이 정도만 보면 쉬워 보여요. 왜냐면 이거 현대풀이 다 해놨으니까요. 근데 이런 작품이 대부분이 아닌 거죠. 다른 수능특강 지금 책 아예 다 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알 거예요. 뒤에 고전시가 뒤에 것들 보면 외계어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가래복함하고 고전시 나머지를 보면. 근데 거의 아마 관심 없어서는 안 볼 겁니다. 저는. 학교 거 보기 바쁠 거니까. 이 책은 니네 한 전체 4분의 1 정도 써면 많이 써먹겠죠. 많이 써봤죠. 수험특강 진짜 어려운가? 이런 거 고민하고 싶으면 서점 가서 나중에 기회 되면 독서 책 보세요. 독서 보면 사회 쪽 한번 보세요. 사회 쪽이랑 뒤에 융합 쪽 보면 그냥 덮어버리실 겁니다. 어려워요. 꽤. 막 산수문제 나오고 지금 고3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험특강이 국어는 더 이상 기본서가 아니에요. 기본서 책 너무 어려워요. 책이. 특히 작년도 책이 상당히 획적이에요. 한 지문 푸는데 1시간씩 걸린 것도 있어. 저도 애들하고 1시간 동안 설명해요. 그 한 지문을. 기타 코드 잡고 코드를 가지고 화음 넣는 법 뭐 이런 건데 그걸 또 계산해야 돼요. 계산 문제 나오고 뭐 무슨 세제곱 네제곱 막 이런 거 나오고 그걸 뭐 어떤 어음이 가장 이게 그때 결국 애들이 그냥 안 할게요. 4등급 나온 애들 저는 그냥 비문학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4등급밖에 안 나오는데 문학을 다 맞추면 되죠. 나 그게 그렇게 쉬우면 다 좋은 데가 있다 라는 생각이. 뭐 하나 포기하는 게 미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야. 나 미적 포기하고 수원 스트면 다 해야지. 배점 높은 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좋은 데가 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과 되게 아니란 애들 자기가 허통한 미적하다 허통하면 자기 1등 나오잖아요. 허통한 애들 나 좀 바보인 줄 알아? 그렇게 다 그냥 기다리고 있게? 안 그럽니다. 니네 생각만큼 더한 애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한 문제는 더 풀어주는 게 니한테 무조건 이득이에요. 결국에는 귀찮더라도 어차피 이 과정 귀찮을 건데 귀찮은 거 한 개 더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 가져주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도 아닌데 고3 때까지 공부하는 거 재밌어갖고 제가 새벽 2시까지 도서관 처박혀있던 게 아니에요. 내년에 미팅을 위해서 내년에 교복벗을 위해서 밝은 색을 위해서 저도 창고 개로운 곳에 어두운 스탠드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솔직히는. 안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도 더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재수하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생각이. 고등학교 때. 지금도 싫어 죽겠는데 이거 내년에 또 해야 된다고? 이 모의고사 또 풀어야 된다고? 밝은 세상에 살고 싶은데. 그래서 참고 견딘 거예요. 다들 그래요. 니네도 그래야 되고. 안 그러면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는 친구 그렇게 갈 때 재수 성대 해야 되잖아요. 재수까지는 해보겠는데 삼수는 좀 고민해야죠. 어디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팔수에서 서울대에 가면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팔수나에서 서울대 가는 게 그만큼 내 인생이 멈춰져 있는 거잖아요. 고민을 해봐야죠. 자, 가를 보세요 한번. 이미요, 물을 건너지 마세요. 근데 님은 끝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잘 보여요. 일행에서 뭐가 보여요? 물 건너지 마세요. 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과 염려 또는 걱정 이런 게 보이죠, 정확하게. 근데 결국 이 양반이 물을 건너버리네. 내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별이죠. 죽었네. 죽음이죠.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네. 해남이죠. 이 구도 그냥 눈에 보이죠. 얘는. 그래서 시험에 가끔 보면 이 세 개가 뭐가 나와요? 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물의 의미들 밑줄쳐요. 여기다 물 밑줄치고 여기 물 밑줄치고 여기 물 밑줄쳐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모도화관 제목의 의미가 물을 건너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죠? 그 다음 헌화가는 꽃을 바친다는 얘기죠.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즉 수도 부인이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신에게, 수도 부인에게 꽃을 꺾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아까 배경서를 다 나왔기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꽃은 이 수도 부인을 향한 마음이죠. 만약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굳이 내가 저 위험한 절벽에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굳이 꽃을 꺾어서 당신에게 주지도 않을 거니까요. 최소한 전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 노인은 그래서 배경사에서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못 올라가도 혼자만 여기 올라가잖아요. 보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깨뜨리고 묘한 계책은 길에 통달했네. 자, 잘 봐봐. 가에서 1행과 2행을 묶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모 니은, 모모 은, 모모 고 이런 식이죠. 여기도 모모 니은, 모모 은, 모모 다 이런 식이잖아요. 문장 구조가 완전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네 둘에서 뭐가 보여요? 대꾸법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1년과 2년을 보면 당신은 신기한 계책을 갖고 있고 천문을 깨뜨리고 당신의 묘한 계책은 길에 통달했네.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뭐 하는 거야?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죠. 공이 이미 높아. 너의 공 이미 높아. 그 얘기는 뭐야? 더 이상 높을 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하면 말고 그만둬. 이미 높으니까 만족하고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 4행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3, 4행에서는 위협하는 거죠. 너 안 가면 네 이미 높은 공 다 없애버릴 거니까 빨리 꺼져.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뒤에서는 상대방 뭐 하고 있는 거야? 맞추고 있는 거죠. 나 높였다 놨다.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 넌 참 공부 잘해. 근데 게으르네. 뭐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뒤에서 빠른 거잖아요. 전략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만약에 우주문이 알았다면 대피하지 않았겠죠. 뭔가 좀 더 대책을 세우거나 고민했을 건데 그런 거 못하니까 패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세요 한번. 자, 적절한 건데 1번에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나다에서 전달하는 건 다르지만 각자 전달하는 게 있죠. 가에서는 남편이 안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건너지 마! 라고 전달하는 거고 나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라고 전달하는 거고 다에서는 꺼지라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정답 이거밖에 없죠. 이게 2번은 가는 맞죠. 가에서 실제로 남편이 자기 말 따르지 않으니까 안타깝게 하죠. 근데 나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 정도까지만 살릴만 합니다. 2번까지만. 나머지 3,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 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래. 1번의 물과 바위 간의 공간적 배경이다. 맞네, 이거 둘 다 공간적 배경. 두 번째, 물을 건너셨네. 신비한 계책, 위험 계산 다 자기의 정서가 된다. 결국 물 건너 안타깝잖아요. 오, 신기하다 너. 와, 계책이. 와, 너 묘한 계산한다. 이거 자기 정서잖아, 전부 다. 세 번째, 돌아가신 이는 이별 상황이나 다른 말을 바꾸면 사별이 될 수도 있죠.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서 이 중에는. 받치우리다 통해서 대상에게 마음을 전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맞죠, 이것도. 네 번째, 꽃이 청자에게 말하고 싶은 자기의 진심. 그쵸? 자기의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꽃을 주는 거니까. 공과 싸움을 통해서 청자가 얻은 것으로 계속 얻고자 하는 가치. 왜냐면 공은 누구나 뭐 할 거니까. 계속 가지고 싶죠. 공이란 게 뭔데? 명예, 권력 이런 건데 이거 계속 유지하고 싶지 누가 그만하고 싶어. 말 그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으니 마음껏 양보해서 다음에 꼴찌 할게. 누가 그런 인간이 있어? 없잖아요. 계속 1등하고 싶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암소가 한순간도 버려질 수 없는 소중한 마음이라면 버려두지 않았어야 되는데 당연히 절벽에 올라갈 때 놓았잖아요. 두 번째 줄 그래서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절벽에 올라갈 때 이거 놔야 된다는 거니까 한순간은 놓은 적이 있어요. 탈락! 얘가 정답이죠. 그럼 뒤에는 맞을까? 족함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감정. 아니죠. 족함은 상담을 느끼고 있고 계속 가지고 싶은 게 족함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만약 포기할 수 있는 감정이라면 오줌이나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계속 만족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5번은 다 틀렸어야 해. 그 다음 3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가나의 경우 배경사라 속에 성알고리에서 지은 일의 백수광부 아내나 변호노인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겠군요. 실제로 그렇게 다 나와 있죠, 이분들이. 그 다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화재 정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다는 극과적 차원입니다. 왜냐면 전쟁 중이니까 다는.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나다의 청자가 달리 가의 청자는 결국 죽음 맞이했다는 점에서 가의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말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하소연에 가까운 것이다. 이미 죽었으니까 되돌릴 수 없죠. 맞아요. 그 다음 가와나의 화자와 달리 다의 화자는 자기 생각이 청자에게 전해졌을 때 청자가 어떤 기분,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인지를 고려했죠. 대건사를 들면 분명히 이놈 뭐 할 거야? 위인 당할 거야. 함정에 빠질 거야. 일부러 그게 나오잖아요. 백원사를 보면 임금까지 위인한 후에 적장 오중문에게 거짓패한 후에 일부러 보냈다. 그래 얘가 분명히 화가 나서 나한테 올 거라는 계산을 하고 이 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고려하지 않았군요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고 시를 지었군요. 이렇게 썼어야죠. 정답 4번 나왔죠. 그 다음 가나다 대경사와 역사 사건 속의 인물들이 화자와 청자가 되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둘이 전없이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각자 관계에서 조롱하는 거냐 마음이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 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진도 힌트 여기까지 좀 나갈게요.